안녕하세요. 자, 과학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학사 시간에 근대 화학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대 화학 체계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이후로는 현대 화학으로 조금 더 발전된 진짜 최근에 현대 화학으로 넘어오거든요. 이제 근대 화학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이 과학적 의의를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기율표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예,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주기율표는 뭔지, 그리고 주기율표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옛날 영화긴 한데 제5원소라고 하는 이 영화, SF 영화 한번 보셨나요? 자, 이 제5원소의 제목의 어원이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에서 나온 거예요. 사원소설은 물과 그리고 공기, 불, 요 네 가지, 세상의 원소가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사원소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사람의 마음이 제5원소다라고 해서 이제 제5원소라는 제목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사랑이 이제 제5원소다. 아주 멋진 말이긴 하죠. 자, 그렇지만은 이 사원소설 자체가 이렇게 틀렸다는 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근대화학 발전 보시면 아시겠죠? 원래는 이 대표적인 물만 해도 이 어떤 단일한 원소로 된 물질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한 화합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도 자체도 원소가 아니죠. 여기서 물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산소가 원소고 물은 이제 원소가 아니던 거죠. 흙이나 공기 같은 건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고요. 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라부아지에 얘기할 때 이제 연소 이론 얘기했었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원소설은 지금 맞닥뜨리지 않고 세상은 이제 여러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사원소가 아니면 지금 원소는 몇 가지로 되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 아주 기본적인 물질을 말하는 거죠. 원소를 이게 표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를 이제 밝혀놓은 거죠. 지금 요거 세 보시면은 요게 118가지예요. 118가지 원소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거는 발견 안 된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거는 118가지 원소. 그러니까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물질의 기본적인 원소가 118가지다. 라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요, 이 118가지 원소를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나 아무 순서대로 막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 주기율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대화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원소가 아니라 사원소보다는 훨씬 많은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졌고, 여러 화학자들이 여러 가지 원소들을 많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소, 산소뿐만 아니라 나트륨, 칼륨, 철까지, 이런 금속 원소까지 이렇게 여러 등등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원소가 막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알고 있던 원소가 이것보다 훨씬 적었는데 118가지 이번에 와서 밝혀진 거고요. 그전에 알고 있던 원소들은 훨씬 적었죠. 자, 이 원소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는 118가지나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과학사만 공부하니까 화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화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화학 공부할 때 꼭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기율표입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 외우진 않고요. 한 20번까지, 20가지만 이렇게 외우긴 하는데요. 근데 원소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원소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어떤 이 원소를 관통하는 이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그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 원소들 사이에 규칙성, 이걸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사실 어떤 규칙성을 찾아서 그 규칙대로 정리를 하려는 거는 아마 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제 마치 도서관에 가면은 이제 책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잘 분류한다든가, 그렇죠?
또 집에 그 어떤 뭐 물건들을 잘 정리 안 하고 막 너즈분하게 하면은 막 마음 답답하고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수많은 발견되고 있는 이 근대 과학자들 발견되고 있는 수많은 원소들을 그냥 막 이렇게 늘어놓고 그 물질의 하나하나 성질을 외우기보다는 이 물질의 성질이라든가 물질들 성질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물질의 성질이라는 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초창기에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독일의 과학자였던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입니다. 데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이 어떤 규칙성을 밝혀낸 거예요.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원소끼리 3개씩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새쌍 원소설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리튬, 나트륨, 칼륨. 여러분 리튬은 여러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거 많이 쓰고요. 나트륨은 소금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칼륨도 뭐 채소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있는 그런 원소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3개씩 묶었더니 좀 성질이 비슷하네. 이런 거를 데베라이너가 발견했습니다.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만 한 경우만 있으면 얘들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나머지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원소들, 이런 아이오딘 혹시 알고 있나요? 아이오딘이 옛날에는 요오드라 그랬어요. 요오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원소 이름도 요새는 세대차가 있어갖고 요오드라고 하면 이제 아재 인증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어쨌든 요새는 이름이 아이오딘으로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3개의 원소를 묶었더니 여기 또 비슷하더라. 또 이제 결정적인 게 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원소의 원자량이 대략 첫 번째 원소랑 세 번째 원소의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원자의 무게, 상대적인 질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끝에 있는 거, 양쪽에 있는 거 2개 사이에 이제 중간 정도의 질량을 가지더라. 원자의 질량이. 이런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원소들에게 규칙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초창기에 생각해서 얘기한 과학자들 중에 한 명이 데베라이너였던 거죠. 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영국의 뉴렌즈라고 하는, 뉴렌즈 새로운 땅이죠.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더 발전시켜서 원소들 원자량의 순서대로 그 원자량이 작은 것부터 원자량이 큰 것까지 막 배열을 했더니 이게 8번째마다 이렇게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나타난다. 아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잖아요. 쭉 이렇게 원자량 순서대로 원자량이 위에 있게 작은 거고 밑에 쭉 큰 거고 또 8개 배열하고 또 배열했더니 원소 성질이 좀 비슷해지네. 아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이렇게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자량 순서대로 했더니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나타나더라. 이게 뭐랑 비슷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랑 비슷하죠. 그래서 뉴렌즈는 옥타브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옥타브 법칙. 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무슨 뭐 과학이 음악이야? 막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뒤에 마이어사라는 사람은 이제 주기율이라고 했어요. 요거를. 그래서 어떤 원소들이 서로 결합됐을 때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염소는 1대1로 결합하는데 수소하고 플로린, 수소하고 브로민, 뭐 수소하고 아이오딘 이런 것들은 1대1로 하는 거예요. 연소 그리고 황 이런 것들은 수소랑 2대1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소들이 결합하는 비율, 예를 들어서 나트륨하고 염소는 1대1로 결합하는데 나트륨하고 플로린, 나트륨하고 브로민 이런 것들은 1대1로 결합하고요. 나트륨하고 산소, 나트륨하고 황은 또 2대1로 결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끼리 서로 비슷한 비율, 수소랑 나트륨이랑 좀 비슷한 비율로 결합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이 또 비슷한 비율을 결합하고 산소랑 황은 또 비슷한 비율을 결합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비슷한 비율을 결합하는 물질끼리, 원소들끼리 집단으로 묶으니까 이 원소들이 또 대체로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기율이라 그랬어요. 주기율.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법칙이다. 라고 마이어가 얘기해서 이제 주기율표라는 걸 마이어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기율표 하면은 마이어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나죠. 바로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자, 근데 주기율표 하면 떠올리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멘델레예프입니다.
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요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멘델레예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멘델레예프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태어난 곳은요, 이 러시아가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러시아 중에서 시베리아 지방에 태어났어요. 보통 러시아하면 유럽 국가로 생각하는데, 왜냐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 중요한 주요 도시들이 유럽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사실 아시아 쪽에 땅이 더 많잖아요. 자, 이 시베리아에 있는 토벌스크 시베리아 지방에 태어났어요. 아시아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뉴렌지라든가 뭐 데베라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유럽 사람들인데, 물론 이제 멘델레예프도 이제 유럽에서 주로 활동을 했죠. 그래도 태어난 곳은 아시아예요. 시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왠지 좀 가깝지 않나요? 아시아. 뭐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가면은 제일 가까운 데잖아요. 그렇죠. 시베리아의 이제 교사인 아버지와 마리아 드미트리예프라고 하는 부유한 집안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주 어릴 때는 그렇게 뭐 집안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눈이 멀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일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좀 부유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집안이 이제 그 유리 공장을 했었거든요. 그 또 형제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유리 공장을 해서 형제들을 먹여 살렸는데요. 그런데 또 어머니가 운영하던 유리 공장에 불이 나는 바람에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도 어머니가 자식 교육은 좀 시켜야겠다고 하는 생각에 요 어린 멘델레예프랑 멘델레예프 누나 두 명을 데리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로 갑니다.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지원을 했는데요. 합격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멘델레예프가 공부를 못했다기보다는 러시아가 넓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시베리아하고 유럽에 있는 요 모스크바하고 학제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모스크바가 지금은 수도인데 더 옛날에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수도였거든요. 자, 거기에 있는 사범대학, 그 교사가 되는 그 교육대학 같은 거죠. 그 선생님이 되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교사셨기 때문에 아버지 친구의 도움으로 입학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그 멘델레예프가 집안이 어려지고 집안에 불행이 닥쳤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결핵에 걸려서 2년밖에 못 산다, 이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핵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결핵이 요새 코로나가 쉽게 걸린 병이잖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지방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근데 원래 좀 추운 지방이잖아요. 러시아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좀 따뜻한 데가 있어요. 러시아의 휴양지로 많이 손꼽히는 이제 오데사라고 하는 도시, 여기는 좀 따뜻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 이 오데사에 지원을 해서 여기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데사가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터키하고 막 전쟁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또 오데사에 전쟁이 있으니까 거기 군의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군의관은 군대에서 의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군의관들이 굉장히 우수한 의사들이 거기 군의관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 군의관이랑 친하게 돼갖고 그 군의관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 2년 만에 죽겠다고 한 사람이 따뜻한 휴양지에서 또 군의관의 우수한 의사의 이제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뭐 이런 데서 독일 유학을 가서 이제 화학을 배우고, 그래서 뛰어난 주기율표를 만든 창시자. 주기율표에 다시 설명하자면요, 1869년에 주기율표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멘델레예프. 자, 그럼 멘델레예프가 주장했던 주기율표 어떤 내용이었냐? 자, 당시까지, 지금은 118가지 원소라고 하는데요, 당시까지 63종 정도가 발견됐었나 봐요. 63종의 원소를 화학적 성질과 특히 원자의 질량이라고 했죠.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했고요. 요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은 원소들의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고요. 가로 방향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배열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이어의 주기율표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마이어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멘델레예프가 유명해지고 왜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의 창시자로 알려졌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어가 1년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마이어가 아니라 우리가 왜 멘델레예프를 기억하고 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그러니까 멘델레예프는요 계속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고 있으니까 당시까지 발견된 원소들이 모든 원소를 다 발견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간에 이렇게 물음표 보이시죠? 물음표 보이시죠? 물음표 보이시죠? 자, 중간에 빈칸을 놨습니다. 중간에 빈칸을 놨고,
요 빈칸에 있는 원소들의 대략적인 성질을 예측을 했어요. 이름도 붙였어요. 실리콘, 규소를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자, 규소랑 성질이 비슷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예상을 해놓고 요거를 이제 에카실리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런 원소가 발견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AL이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다음에도 물음표겠죠. 요걸 에카알루미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실리콘 밑에 실리콘하고 성질이 비슷한 에카실리콘이 발견될 거고, 알루미늄 옆에서 알루미늄보다는 좀 무거운 에카알루미늄이 발견될 것이다. 그런 원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에카실리콘은 저마늄이라고 하는 원소였고요. 저마늄, 독일 게르만족이라고 이름부터 독일 사람이 발견해갖고 저마늄이라고 합니다. 게르마늄, 옛날에 게르마늄이라고 했죠. 자, 게르마늄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이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던 에카알루미늄이라고 이름 붙였던 거는 갈륨이라고 하는 원소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성질을 정확히 예측을 했었던 겁니다. 맨델프가 예측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규칙성에 의해서 배열을 했고, 원소들을 배열을 했고, 그 규칙성을 따라서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그 이전 사람들은 이런 예측하는 작업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맨델프는 예측을 했고, 근데 그게 또 운이 좋게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발견이 됐어요. 그게 진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맨델프라는 사람이 예측한 대로 진짜 원소가 발견됐구나. 정말 신기하다. 이 과학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원래는 옛날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뭐 점을 보거나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골프 같은 걸 한다, 골프라는 스포츠를 한다 했을 때 골프공을 어떤 기상 상태에서 어떤 힘으로 어떻게 치면 얼마만큼 날아갈 것이다, 이게 물리적으로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학이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 과학의 예측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보여준 거죠. 이 화학적 예측. 그래서 이 예측이 맞았다는 건 뭐예요? 이 맨델레프의 주기율표가 어느 정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규칙성을 이미 예측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정확하다, 이런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하면 맨델레프를 기억하는 겁니다. 마이어가 아니라 맨델레프를 기억하는 게 바로 이렇게 맨델레프가 만든 주기율표를 가지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후 현대화학 시간에 또 얘기할 건데요. 지금은 맨델레프의 주기율표를 쓰지 않고 앞에서 봤던 현대화학의 주기율표, 현대화학 주기율표는 좀 그 맨델레프의 주기율표랑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주기율표의 시조를 이제 맨델레프로 보는 것은 예측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뛰어난 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맨델레프의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뭐 이 맨델레프 이후에는 모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자가 다음 시간에 나올 거거든요. 모즐이라고 하는 천재과학자, 이런 경우도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이 맨델레프. 나중에는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화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뭐 맨델레프 이름을 딴, 러시아 술로 유명한 게 보드카잖아요. 맨델레프 이름을 딴 보드카가 나왔다나 뭐 그런 얘기도 후일담도 있더라고요. 자, 근대화학의 발전, 성리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라부아지의 플로지스톤, 프리스틀리 산소, 연소 이론에 관한 거죠. 연소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돌턴의 원자설, 아보가드르의 분자설, 그 다음에 맨델레프의 원자량 주기율표, 이런 것들이 했는데요. 요걸 이제 좀 살펴보면은 18세기 라부아제는 연소 이론을 가지고 근대적 화학 체계를 세웠죠. 그 전에는 이제 그 프리스틀리 같은 과학자들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산소랑 결합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아주 근대 화학에서 근대부터 현대까지 중요한 개념이 나왔고요. 그리고 화학 명명법도 체계화시켰고, 그렇죠? 자, 돌턴은 이 원소가 원자로 되어 있다 라는 원자술을 내놓았고요. 그래서 이 원자의 개념을 이제 질량으로 표현하는 복잡한 화학 반응을 이제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아보가드로는 이제 원자론을 보완하여 원자들이 둘 이상 결합된 분자를 개념화했고요. 맨델레프는 이제 원자의 화학적 성질과 원자량을 이용해서 이 주기율표를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근대화학의 성리과 발전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현대화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